89년도 말에 니케이 주가지수가 39,000 정도 됐던 게 딱 1년 만에 23,8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동차에서도 밀리잖아요. 배터리에서 밀려. 요즘 일본의 주력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다 한국에 밀리는 거잖아요. 장부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지만 건강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좀비 기업이 19만 개. 의료 산업입니까? IT 산업입니까? 은행이 IT 기업입니까? 금융업입니까? 일본 은행들이 안 망하려면 한국에 이런 솔루션을 가져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종순입니다. 약 30년 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IT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환갑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살았고 절반을 일본에 살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30년 정도 살면 사실은 일본 사람이 돼요. 말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제일교 부분들이나 얘기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강 근육이 발전돼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국을 비교 연구하다 보니 다른 분들보다는 한국 사정과 일본 사정에 조금 더 정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에 저는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무렵, 거의 버블의 피크 그 언저리에 갔었는데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런 버블 이야기를 할 때 늘 등장하는 게 줄리아라는 그 디스코텍 사진 같은 게 인터넷에 보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밤이면 밤마다 술집이 미어 터진다든지 셀러리맨들이 이제 일이 많으니까 잔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잔업수당을 포함했을 경우에 원래 본인의 연봉의 2배 정도가 됐다든지 하다못해 신입사원도 6개월치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회사에서는 돈이 막 남아도니까 직원들한테 경비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출퇴근을 거의 택시로 했다든지 저녁에 퇴근을 하면 이제 택시 쿠폰을 줄 거 아니겠어요? 택시 쿠폰을 3만엔짜리를 줬대요. 그러니까 한화로 얘기하면 30만 원짜리. 일본은 이제 택시비가 좀 비싸기도 하고 30만 원짜리 택시비를 받아갖고 이분들이 택시를 타는데 특수한 택시가 있었던 거죠. 모범 택시 같은 개인 택시인데 개인 택시 뒷좌석을 딱 열면 거기에 술집처럼 술이 쫙 차려져 있고 그 다음에 택시 안에는 가라오케 시설이 돼 있어서 그 택시 요금 매터기가 3만엔이 나올 때까지 빙글빙글 돌고 이분은 노래하고 술 먹고 그래서 택시 티켓에 3만엔 딱 사인해갖고 주고 돈이 막 넘치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1억엔 정도의 10억 원의 집을 샀는데 그게 30억이 됐다든지 몇 년 동안 계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본이 언제부터 나라가 잘 살게 됐냐면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로부터 5년 뒤에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전쟁 물자를 생산할 기지가 필요했고 전쟁 물자를 생산할 기지로 일본이 선정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한국 전쟁 3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쟁 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군용집을 만들어야 되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산업이 다 원대복귀가 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속이 상하는 거지만 일본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회복을 했고 그 뒤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트남 특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돼요. 축적한 자본과 일본인들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일본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80년대 후반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1988년 당시에 글로벌 시가총액이라고 있잖아요. 탑 10에서 7개가 일본이었어요. NTT, 나머지 이제 은행들. 그 7개가 제 기억으로는 일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회사 경영이 잘 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것은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뜻하죠. 일본만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석권해버리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차가 안 팔리는 거죠. 미국은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수출을 해도 안 팔리네, 미국 차가. 근데 안 팔리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안 팔리는 것은 미국 차가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차는 연비 고려 안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차는 그렇지 않으니까 연비도 좋고 그 다음에 미국 차는 좀 험하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터프하고
일본 차는 세련되게 만들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본 차가 좋아서 팔린 것인데 미국의 경영자들은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일본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쳐서 자기들 차가 안 팔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럽이나 구미 기업들이 자기들 나라의 가전제품이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 자기들 자동차가 일본에 안 팔리는 이유를 일본의 무역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관세 장벽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일본에 항의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프라자 합의의 내용을 보면 일본에 대해서 환율을 올려라. 그러니까 너무 엔화가 지금 싸게 돼 있으니 달러를 환산하면 가격 경쟁력이 엄청 생기잖아요. 엔화를 절상해라. 무역 장벽 이런 게 있어 보이니 철폐해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쿼터 일정량을 정부가 보증하고 사라. 그런 걸 해서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죠. 프라자 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때 당시에 1달러에 235엔이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뒤에 150엔까지 내려가요. 60% 이상이 절상됐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지금 원화로 환산했을 때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우리가 1달러에 700원이나 600원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달러로 환산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잖아. 일본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졌어야 됐고 우리는 그 정도 해도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을 했겠죠. 프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정부는 경기가 어려워질 거를 고려했겠죠. 그래서 그 어려워진 것들을 무엇으로 커버할 것이냐. 첫 번째로 정부에서 민간에 대출해주는 정책금리 그것을 2.5% 정도로 내려요. 그전에는 뭐 6%, 7% 됐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업에 대출을 장려하는 거죠. 뭐냐면 일단 그 설비 투자를 많이 해라.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원가 절감할 수 있잖아요. 돈을 장기 저리를 빌려줄 테니 공장을 확대하고 생산 설비 확대해서 지금 잘 팔리니까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거를 많이 자동화를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올려라. 뭐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처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토지 구입을 막 하죠. 토지를 막 사고 공장을 막 짓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2% 정도니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출을 막 해주니까 기업들이 당장 쓰지 않을 토지도 미리 사놓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민간인들도 왜냐하면 공장을 지면 그 근처에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업자들도 땅을 사기 시작하죠. 서로 간에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대출을 장려하고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안 해도 땅 사놓은 것이 올라가서 또 돈이 벌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버블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던 건데 그것들이 마지막으로 피크를 맞이하게 되죠. 일본 정부가 이건 아니다 이제 85년도에 프라자 합의를 했잖아요. 90년에 더 이상 이거 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정시키기 시작해요. 다시 정책 금리를 6%로 올려요. 그러면 2%인지 알고 빌렸는데 그 6%가 되면 압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은행에 대해서 부동산 대출 총액 중에 부동산 대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총량으로 줄여버려요. 그러면 은행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미 금리 때문에도 그렇고 부동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동시투매가 일어나겠죠. 예, 그때 당시엔 일본은 민간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살면 집값의 90%를 또 융자를 해주고 근데 그 집이 또 올랐잖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요즘 한국에서 벌어진다는 갭 투자 같은 그런 일들을 해서 개인이 뭐 어마어마한 집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총량 규제를 해서 대출 회수하니까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려워져서 버블 붕괴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부동산 폭락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침체가 될 거 아니겠어요? 89년도 말에 니케이 주가지수가 39,000 정도 됐던 게 딱 1년 만에 23,800으로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폭락한 거지. 근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28,000이더라고. 그러니까 38,000이었던 게 쭉 내려와서 아베노믹스 전에 만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지금 28,000까지 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회수를 못하는 채권들이 생겼겠죠. 그럼 그 부실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IMF처럼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죠. 도산을 하면서 사람들을 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 충격 여파가 지금 30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본 사람들은 처음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다가 요즘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없어. 상당히 강렬하게 남아있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어린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는데 저만 해도 그때 일본에서 텔레비 보면서 이게 버블 붕괴구나라는 거를. 한국에서도 좀 유명한데 야마이치 증권이라는 증권회사 사장이 도산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 발표를 해요. 하면서 엉엉 울죠.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경영자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 뇌리에 많이 남아있는데,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죠. 첫 번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소비 위축이 되잖아요.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냐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가를 내리는 거지. 제품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일본에서 회사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한국의 사장님들, 제가 한국에서도 한 10년 정도 경영을 하다 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회사 경영할 때는 매년 3월이나 2월쯤 되면 직원들이 사장님 면담 좀 하시죠. 그러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겠어요? 급여 올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버블 붕괴된 뒤로 직원들이 사장이 면담하자 그러면 피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두라는 얘기거나 아니면 급여를 깎자는 얘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의 민간 기업의 급여가 한 5년 정도 계속 내려갔어요. 매년 3%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지가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민간 기업의 급여가 공무원 급여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 급여가 민간 기업보다 높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 질시를 받는 직업이 되어 있지요. 회사 경영을 해야 되겠는데 물건이 많이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 가격을 내려요. 내리기 위해서 피나는 원가 절감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주 주는 거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받는 급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갈 거잖아요. 아니면 해고당하거나 인원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물건 살 돈이 없잖아요. 전략해야 되죠. 물건 안 사죠. 물건 안 사면 다시 또 물건 팔으려면 원가 절감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대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뭐 융자 해주겠다, 저리를 해주겠다, 돈을 가져다 써라 해도 안 빌리는 거지. 돈을 빌리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저금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디플레이션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말을 쓰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정도로 수백조행을 막 뿌렸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 전 정권들이 어느 정도밖에 돈을 안 뿌려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뿌려서 이걸 하겠다고 한 것이 아베 총리와 이번에 그만둔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두 사람, 그게 아베노믹스예요. 일본이 지금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제품 개발을 안 하다 보니 뭔 일이 벌어지냐면 가전제품에서 한국에 밀리고, 자동차에서도 밀리잖아요. 배터리에서 밀려. 요즘 일본의 주력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다 한국에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유보금은 늘어나요. 돈을 벌었어요. 그럼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주주한테 배당을 하거나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기업에 쌓아두는 거죠. 그걸 기업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 유보금이 사상 최대예요. 지금 516조행이라는 유보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돈이 쌓여 있는 거지, 좋은 회사들은. 그래서 요즘에 외국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을 M&A 하려고. 주가는 낮은데 유보금은 엄청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어려우니까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또 중소기업들한테 돈을 막 뿌려요. 그런 금융 지원 때문에 일본에는 얼마 전에 발표가 났는데 2022년 말 현재 파산 상태에 있는, 장부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지만 건강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좀비 기업이 19만 개가 있다라고 IT 미디어라는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중소기업 사업하면서 한국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한국에서 제가 사업할 때는 기업이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요구했어요. 그죠? 부동산 담보. 근데 일본은 중소기업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요. 두 번째, 그러면 돈을 빌려도 뭘 보고 빌려주냐? 거래처를 보고 빌려줘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그러니까 저희 고객이고, 일본의 인류 기업들이 저희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정부가 믿고 일을 맡길 정도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돈을 이제 막 빌려주는데 이율이 보통 1.5% 이런 식으로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와서 저기 이율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5%나 6%나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 1. 몇 프로 얘기를 하면 거기서 내가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더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1.2%까지 막 인상 쓰면서 1.5%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1.2%까지 어떻게 안 되겠냐 해서 1.2%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그 돈을 상환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법률이 있어서 그 법은 뭐냐면 은행 가서 상의를 해라. 그래서 은행 가서 상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얼마를 갚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월 100만 원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환을 50만 원 할 절반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바꿔. 그러면 되잖아요. 코로나 때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서 너무 틀리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 자영업자들이 일본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터지자마자 제가 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요즘에 일본에서 K치킨이 뜨거든요. 양념치킨을 일본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에는 켄터키 치킨만 있었는데 양념치킨 들어가니까 지금 한국에 치킨 회사 다 들어와 있어요. 일본 사람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제 저 아는 분이 치킨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안타까워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운도 없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휴업 보상금으로 해서 하루에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하루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휴업 보상금을 줬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라. 문을 닫으라고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30에서 50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00이잖아요. 1,500을 공짜로 받는 거죠. 두 번째로 배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홀만 닫고 나머지는 우버이츠 같은 걸로 배민 같은 걸로 다 배달을 하니까 이 사람은 2배로 돈을 버는 거죠. 아니 그게 3년 동안이잖아요. 그렇게 배달로 돈을 벌 그거는 정부가 그거를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게 코로나가 지금 3년 계속 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계속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한 달에 1,500만 원씩 3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다들 돈을 버셨어요. 자영업자들이. 경제 문제가 어떻게 지금은 일본이 수출 중심의 경제가 돼 있어요. 국내 내수는 나라가 크잖아요. 나라가 크니까 내수는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해외 공장에서 들어오는 기술 수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매년 들어와서 일본의 그 무역 적자는 계속 나는데 그걸 다 메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엔화가 절하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1달러에 130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달러를 팔면 아베노믹스 전에는 100엔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1달러를 환전을 하면 130원이 되니까 30%가 느는 거잖아, 순이익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달러로 받는 돈은 똑같아도 엔화가 30% 절하됐기 때문에 기업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30% 늘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기업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니까 주가가 폭등하겠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주가 부양을 성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중소기업에도 이제 돈을 막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기업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일본의 소비재는 대부분이 수입이에요. 원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소비재가 30%씩이나 올라가니까 전기요금 30% 올라, 가스 30% 올라, 그 다음에 먹는 거, 뭐 쌀, 뭐 할 거 없이 다 오르니까 국민들은 죽을 맛이겠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활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3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달라서 각 산업군이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뭐 석유 산업, 그 다음에 뭐 주택 산업, 그리고 이 끝에 정보통신 산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 산업이 별도로도 존재하지만 이게 모든 산업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의료가 의료 산업입니까? IT 산업입니까? 은행이 IT 기업입니까? 금융업입니까? 교육이 IT입니까? 그냥 교육업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산업들이 IT와 융합되면서 전혀 다른 모델로 바뀌기 시작해요.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렇고 이러닝이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IT 없이는 기존의 산업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일본의 치명적인 것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조업
제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 또 하나는 서비스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솔루션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이 일본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NTT, 후지츠, 히다치, NEC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제조, 소프트웨어 산업만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를 누가 나한테 이런 쇼핑몰을 하고 싶다,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어주세요, 쇼핑몰을 하면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예를 들어서 개발 비용을 1,00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아마존 정도 되니까 1,000억. 근데 내가 1,000억을 받고 그걸 만들려면 수많은 제조 기술 프로그래머들 넣어서 개발해야 되니까 1,000억을 수주했다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제가 보기에는 50억이나 100억 남기 힘들 거거든요. 마진이 10% 정도면 그냥 저냥 하는 걸 테니까. 그러면 원가가 900억이잖아요. 그죠? 이익이 100억밖에 안 나.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만들어서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쇼핑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 이름을 물어보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네 라고 됐을 때, 자, 제가 벌었던 그 1,000억과 아마존이 버는 돈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제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서비스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솔루션 사업이 되게 많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도 그렇고 판교에 가도 그렇고 이것들이 서비스업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 아까 얘기한 의료업이 안 바뀌고 금융업이 안 바뀌고 건설업이 안 바뀌고 교육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겠어요? 첫 번째로는 산업혁명이 지금 4차라고 하잖아요.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죠.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전기를 발명하면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이건 일본에서 주로 했죠. 이거 보시면 1차에서 성공한 사람은 2차에 성공을 못해요. 2차에 성공한 미국은 3차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가 돼버리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미 일본은 나름 선진국이고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어서 기득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벤처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 원장인데 그 전자의무기록 관리 같은 것을 일본 기업은 만든 것은 진짜 제조해서 만든 거라 어마어마하게 구식이고 비싸요. 근데 한국 거를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 그게 가능해지려면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거는 안 좋고 한국 건 좋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IT에 대해서. IT 기업은 고객들한테 싸고 좋은 걸 해주면 좋은데 본인들도 한국에 있는 제품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성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다고 하더라도 한국 제품을 넣게 되면 싸고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는 이 회사에서 이 병원에서 내 제품을 넣기 때문에 이 고객이 나한테 도망을 가지 못하고 매년 1억씩을 받았다. 근데 한국 제품을 갖고 왔더니 한 5천만 원밖에 안 하더라. 그러면 내 매출이 5천으로 줄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 자리가 위험하죠? 직거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의 미즈호 은행이라고 일본의 제일 큰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계정계 시스템을 신규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시스템 개발하는데 5년 걸렸고 한화로 5조 원 정도 들었어요. 그게 이제 메가뱅크라고 하거든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제가 물어봤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물어봤더니 똑같은 거 개발하면 한국에서 얼마나 하냐 했더니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0배가 넘잖아요. 일본 은행들이 안 망하려면 한국에 이런 솔루션을 가져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미즈호은행의 시스템은요, 누가 만들었냐? NTT가 톱이 되고 후지츠, 히다치, NEC, IBM 다 매달려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일본 IT 기업의 실력인데 그게 1년에 5번 이상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첫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은 센 사람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도 탈아 입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재미가 없다. 탈아,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유럽으로 나가자.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1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하다. 근데 백인들보다는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서비스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다 메이드 인 USA거나 메이드 인 유럽이에요. 그래서 셉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쪽 소프트웨어들은 일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죠.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